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자료를 보는 한국사 4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고려사의 이만열전을 근본으로 해서 유교 정치 사상의 발전, 그리고 천인 합일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 4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고려사 성종세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왕조가 그 유교 사상을 장려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가 사회 질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한 영역들을 보면서 그 고려시대 때 유학, 유교 사상이 어떻게 장려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제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가가 쓴 글, 사료하고 전문 해설자의 해설, 이제 해당 학자들의 그 전문 논문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사 현장 재현 능력 그리고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역사 논문 작성 능력이 이제 저절로 함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제 그 고려사 권삼의 그 세가삼의 성종임금님 9년 9월 병자년에 나왔던 이제 조치들을 보게 되면서 고려 사회가 유교 사상을 어떻게 장려했는가, 그 중에서 이제 충이 중심이 되지 않고 왜 효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효를 사회 질서의 근본이라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추구월병자, 교활, 법리국가, 필선무본, 무본, 막과 어효, 삼황오제지 본무, 이만사지기, 백선지주야, 유시, 한황, 가 양인지존친, 정문표리, 진제, 장 왕상지지효, 명사서명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임금님이 990년 9월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습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린 데에는 반드시 먼저 이제 근본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무본, 그래서 근본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무본,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 바로 효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의 삼황오제의 근본 사업이었었고, 모든 일의 기본 강령이었었고, 모든 선의 중심이었다. 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황제는 양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후위의 양원 사람으로서 75세 때 모친상을 당했는데, 굉장히 장수하셨죠. 모친은 얼마나 장수하셨을까요? 거의 100세 가까웠을 텐데, 이제 상에 임해서, 그러니까 그 상례를 지냈는데, 슬픔으로 거의 무너지듯 하고, 이해가 너무 지나치게 하였음으로써, 이분은 이제 효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 문 앞에다가 표창하는 그런 걸 두기도 했는데, 이게 정문이라고 얘기하죠. 양인이 부모를 극진히 모신 일을 기특하게 여기서 그 집에도 정문을 세웠고 마을에도 정문을 세워서 그의 효성을 표창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진의 황제는 왕상, 이 왕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진나라 임기 사람인데 중국에 이름난 효자 24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찍이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굉장히 효성스러웠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계모가 병들어서 한겨울에 물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강물의 얼음을 깨고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잉어 2마리가 튀어나와서 그 잉어 2마리를 잘 요리해서 계모에게 계모의 소원 한겨울에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해결해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왕상의 지극한 효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에 그 이름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였다라고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사례를 먼저 예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성종 임금님 자신은 그 어떤 인물이었고 왜 그 이렇게 유교 정치 사상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밑에 그 원문부터 보면 과인은 유의 맞고, 맞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장역 용매 도승 고탁 그 사수종조 추사 조고지 평생 기상구국 매념 형제지 재석 입감영원 시의 취즉 육경 의규 삼례 서사 일방지속 함귀 오효지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뜻은 뭐냐면 과인은 어려서 어버이를 잃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아였다. 이게 막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이제 장역 용매를 해석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도순곡탁 외람대의 선대 임금의 들을 이어서 국사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고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임종회를 당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후사의 안위와 보호, 등위를 부탁한다는 건데 그 부탁한 사람은 성종 임금님의 앞 임금이었던 경종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사를 맡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고려태조 왕건에 네, 이때 이걸 할 수 있는 게 조고라고 하는 것인데 조고가 이제 죽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니 세월의 덧없음을 슬퍼하면서 매양 그 형제들의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동기간의 간절한 점이 더 간절하다 이렇게 설명한 걸 보게 되니까 그 성종 임금님까지 오시기 전에까지 형제들끼리 아니면 숙질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알력도 있었고 이제 경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성종 임금님 때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거론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쭉 간절하는데 이런 간절한 속에서 본인이 국사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본인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이게 9년 동안 해왔던 건데 앞으로 정치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춘추 시대 때 6가지 경서 시경, 서경, 예기, 역경, 춘추, 압경 이런 건데 육경에 이제 대의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대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삼례라고 하는 것은 의례, 주례, 예기라고 하는 것에 규범에 의거해서 이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아마 그 나라의 풍속이 좀 더 이제 그 의거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끌되 이제 나라의 풍속이 이제 점점 그 미풍으로 바뀌려고 아름다운 풍속으로 바뀌려고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오효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효는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신분 같은 효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이제 효가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효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따라서 구분된 5종류의 효도가 있는데 이제 천자의 효도도 있고 제후의 효도도 있고 경대부의 효도도 있고 선비의 효도들도 있고 서민들의 효도도 있다라고 이제 그 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당나라 현정 같은 경우는 이제 효경의 섬을 쓰면서 이렇게 신분별로 그 효도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효도 자체가 모든 행위의 근원인 것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러니까 그 당나라 이후에 이제 효에 대한 생각을 구분하려고 하긴 했는데 하여간에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오효의 모범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효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보니까 경자, 견사, 육도, 반시, 교조, 휼, 노약지, 기리, 진, 환고어, 군핍, 구방, 효자, 순손, 의부, 절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효자는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순손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받들어 모시는 손자를 이제 순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할아버지를 잘 받들어 모시는 손자가 중요했다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이제 부모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는 일을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 그런 사정도 이제 굉장히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의로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편이냐면 아내가 죽은 뒤에 이제 재취하지 않은 남편들을 얘기하고요. 이제 절부는 이제 반대로 절개가 굳은 그런 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이라고 하는 것은 늙거나 약하거나 라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늙고 약하다는 거는 이제 그 굶주림, 배가 고픈다든가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고라고 하는 것은 호레비 환자하고 고아 외로운 고아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부족해서 없어서 뭐 이제 군색하고 아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노약자라고 하는 단어 할 때는 대상을 할 때는 휼이라고 썼고 또 이제 환고를 할 때는 그 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조금씩 차이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치를 이제 공문으로 보게 되면 유사히 성종임금님께서 6도 6개의 전국을 6개로 나누어서 이제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이제 법규의 조목을 반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규의 조목의 내용이 뭐냐면 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떠도는 노약자들은 이제 그 구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궁핍함 호라비와 고아들도 역시 구휼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직접 그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긴급 상황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와 동시에 또 이제 효자나 순손,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이나 조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 의부 절부들을 이제 널리 찾아서 이런 분들을 이제 세상에 알려서 이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건가를 알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포상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기한부 등 남녀 7인, 병령 정표 물려, 면기 요역, 차달 형제 등 4인, 면출 역도, 수기 소원, 편적 주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이제 그 포상하는 방법과 그 어떤 그 승진시키는 방법이 달랐는데 보통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보통 백성들은 이제 요역을 지죠, 백성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역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뭐 기차역, 옛날에 이제 마차역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섬에서는 또 이제 항구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에서 지금 보면 역에서 근무하는 거라든가 항구에서 근무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신역들이 있었는데 가령 이제 일반 주현의 이제 한부나 등 남녀 7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효를 잘 하거나 아니면 그 효자거나 순손이거나 의부거나 절부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문 앞에 정표를 세우고 요역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포상이었고요. 이제 차달 형제 등과 같이 이제 역참이나 그러니까 섬의 항구에서 그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항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강제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역을 해방시켜서 그 소원에 그 해방시켜서 이제 그 섬이나 그 역에서 섬의 항구나 역에 꼭 이렇게 예속되어서 그 일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역과 섬이 아니라 다른 주현, 그 일반 육지의 주현의 호적에 이제 편입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한 포상 중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높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지금 얘기하게 되면 지방의 토호들,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지방 사족들, 그 이전에 지방의 관반층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제지관반, 제지사족, 제지토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웅 등 5인 5분이 있는데, 의수 관계, 이양 효도, 금, 차, 기거랑 김심원 등 왕 피사 국인 일백석, 은우 이사, 그리고 채백 포병 68필 라고 했고요. 또 조영 등은 초 10등하여서 수 은천 광록대부 검교시어 사헌 좌무후 위익부 낭장 인사공복 1습 은 30냥 채 20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소위 제지 관반, 제지 사족, 나중에 제지 사족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제지 토호에 있는 지방의 유력 인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효도를 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효자나 순손, 아니면 의부나 절부가 되었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고 이제 5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관직과 품계를 주어서 이제 그 효도를 널리 알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사람들을 똑같이 이제 관직과 품계를 준 건 아니고요. 지금 바로 기거랑 김심원 등,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김심원을 그들에게, 수능도 5사람에게 파견해서 일단은 이제 5사람 중 4사람에게는 한 사람마다 곡식 100석과 은주발 2벌, 채색비단과 배 68필씩 내려와 주었고요. 그분들한테 모두 관직과 품계를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제 포상, 그러니까 물품으로 이제 상품과 상금을 준 거 정도고요. 이 순웅도 5인 가운데 한 사람인 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이제 품계를 촥 10등급까지 올려버려서 이제 어떻게 주느냐? 은천 광록대부 검교시오 사원 좌무 위부 낭장이라고 하는 그런 승진, 승급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승진뿐만 아니라 이제 상금도 주는데, 이제 상금과 상품도 주는데, 공복 1벌, 그리고 은 30냥, 채색비당 20필을 내려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종 임금님의 그런 효를 장려하기 위한 전국의 모범 사례를 쭉 선정을 해서 이제 일반 주현에 있는 분들, 섬이나 역에서 근무하는 지금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그런 토호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방의 유력 인사, 그랬을 때는 제지 관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지 유력 인사 중에서 5명을 모아서 선발해서 4사람한테는 이제 상금과 상품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이제 승급을 시켜서 품계를 확 높여가지고 이제 승진을 시켜서 하고 이제 상품과 상금까지 주는 그런 이제 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제 스스로를 자평했냐면, 어희 군후 만민지 원수, 만민 군호지 복심, 약유 위선, 시오복야, 약유 위약, 역오후야, 광현 봉친지행, 용창 미속지심, 전야우맹, 상근사요, 진신군자, 기태봉선, 능히 효자어 가문, 필작 충신어 방국, 범죄사서 가복여헌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성종 임금님 본인이 그렇게 한 조치는, 임금이라고 하는 지위는 이제 만백성의 우두머리고요. 또 만백성은 임금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군우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임금의 복이고,
백성들이 나쁜 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임금의 걱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으로서 만민의 우두머리로서 성종 임금님 본인은 이제 그 부모 봉양을 잘하는 행실, 그러니까 효자나 순손, 그리고 이제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의부나 절부를 이제 널리 드러내서 이제 포창하는 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니까 주현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섬 사람들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야의 우맹, 그래서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들도 이제 효도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제 진신과 군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진신은 이제 그 고려에서 벼슬아치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고요. 군자는 이제 예비 벼슬아치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제 벼슬을 해서 물러난 사람들이죠. 진신과 군자로서 이제 선대를 받드는 일을 이제 계획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왜 본인이 특히 이제 그 효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냐고 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가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효자가 될 수 있어야 이제 나라 방국에서 충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효자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에 충신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서 충이 그 나라의 근본이 아니고 효가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모든 권리와 평민들은 성종 임금 나의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종 임금님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 그가 그 시행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성종 임금도 이제 그 본인의 정책을 피는데 이제 정책의 전례를 이제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본인이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철학도 이제 보여주고 실제 이제 그 모범 사례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상도 하고 또 이제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유교 정치를 이제 굉장히 그 장려하고 유교 정치를 또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 사료 팩트 속에서 어떤 것을 이제 그 정리해낼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게 된다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성종 임금은 이제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근본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나라 다스리는 근본은 이제 가정의 효도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효자가 되어야지 나라에 충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종 임금께서는 이제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효를 장려한다는 것은 이제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이제 일단은 급한 거는 노약자들한테는 이제 그 긴급 조치를 하고 또 이제 호랍이나 고아들한테도 이제 긴급 조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굶지 않게 어떤 조치를 하고 이제 헐벗지 않게 조치를 한 것이 이제 긴급 조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게 그 오랫동안 이제 모범사를 선정하는 일들이 이제 효자나 순손,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거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부,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죽었는데 재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절부, 물론 이 사람도 이제 부인들 중에서 주로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도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았을 거고요.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기혼 여성들을 널리 찾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령 이제 주현에 사는 사람들, 일반 주현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제 한부등 남녀 7분을 선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 효자나 순손이나 의부나 절부일 경우에는 요역을 면제시켜주고 또 문 앞에 이제 정피를 세우게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일반 주연보다 좀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역참과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역참 일이라든가 항구 일과 관련된 신역에서 이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혹시 원하게 된다고 하면
소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주연의 호족에 편입하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수능 등 5사람 중에서 이제 4사람에게는, 5사람에게는 관직과 풍계를 주어서 그 효도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거였었는데, 그 중에 4사람한테는 이제 그 상금과 그 상품을 준 거죠. 이제 곡식백석, 은주발 2벌, 채색비대값 배 이렇게 나눠주고, 그 중에 한 분인 조형에게는 이제 승급도 시켜서 풍계 10등급을 올려주어서 이제 응천관목대부, 검교시어, 사원 좌무, 위익부 낭장이라고 하는 승급과 승진을 시켜주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상품과 상금도 줬는데 공복 1벌, 은 30냥, 채생비당 20회를 내어주어서 전국에서 이제 효자나 순손이나 의부나 절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그 상품과 또 상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승진과 승급을 시켜주게 됨으로써 이제 성종 임금님께서는 이제 그 유교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내고 포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되면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그 유교적 가치에 입각해서 생활하기를 원하게 됐던 거죠. 이런 성종 임금의 그 철학과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학자, 이게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전문학자들은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이 사료는 990년에 성종이 내린 교서로서 유교의 실천 윤리로 효를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서에서 성종은 효가 사회 질서의 근본임을 이제 통치의 핵심적 근원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성종 임금님은 이제 지방관들로 하여금 전국에서 그 유명한 효자들 그리고 이제 순손들, 의부, 절부들을 이제 모색 찾아서 그 보고토록 이제 하고 이제 이들을 표창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되죠. 다 합쳐봐야 그 7분, 4분, 5분 하니까 뭐 대략 20분 정도를 해서 이제 그 표창을 하게 됨으로써 고려 사회에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그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수기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수기나 수신은 뭐 거의 같은 말로서 이제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연말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인의 인을 구분해 보면 이제 그 가문 있고 국가가 있고 천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스로의 공부를 딱 하고 그 덕을 쌓아서 이제 가족 질서를 이제 그 평온하게 만들거나 이제 국가 질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천하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기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단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수기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공부를 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평생 교육을 통해서도 수기를 계속하는 거죠. 또 이걸 수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 공부를 통해서 수기를 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 그리고 국가, 그리고 세계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을 건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리더십을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걸로서는 이제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유가적 그 수신에서는 이제 지금 그 대학의 8.5에서 밝혔다고 하는 건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신이라고 보면 치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거고, 성의는 이제 뜻을 쌓는 거고, 정심은 이제 마음을 닦는 훈련인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물,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이제 우주 만물 질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뜻을 세우고 그다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행위가 이제 수신이 되어서 팔자목 중에서 5가지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관계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족 질서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거냐, 치고 이제 국가 질서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이제 천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수기에 1차적 관심을 두고 학문하는 것을 이제 위기지야, 본인 공부, 개개인의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것은 이제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지향하는 공부인데, 인격적 완성을 위해서는 치지, 그러니까 지식, 지혜도 공부하고 성의 뜻도 세우고 정신, 마음도 다스리고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위기지학이고요. 반면에 이제 치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가족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치국,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될 거냐, 평천하, 그러니까 천하질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 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중에서 효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재가와 관련, 재가 가족 질서를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효 중에서 이제 효자나 순손, 그 자기 앞선 세대와 그보다 앞선 세대, 그 부모 세대들과 이제 그 조부모 세대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그리고 이제 가정에 결손이 생길 때, 그 가족 사이에서 이제 그 부인이 죽거나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자기 가정을 유지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효자, 순손, 의부, 절부들을 국가에서 잘 지원하고 장려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부한 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를 다 하는 거죠. 이제 개인 수양도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줄 거냐, 이거는 뭐 동전의 양면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수기의 학문과 치인의 학문을 이제 구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수기 치인이라든가 수신과 더 순신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제가 가족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치국, 국가 질서와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게 효하고 충에 대한 문제죠. 그 평천하, 그러니까 천하 질서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성종이 즉위 후에 건국 당시에 여러 정치적 혼란, 이것이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 전문학자의 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국 당시에 여러 정치적 혼란이 수습된 상황에서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치적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혼란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그 검토를 해야지, 그냥 그래서 해설자가 정치적 혼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건국 이후에 계속 정치적 혼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1 때까지는 이제 교과서적 지식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고등학교인들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전문 해설자가 해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누구의 관점이지, 그 어떻게 이제 이런 설명을 했지,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전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 성종의 즉위 이후에 건국 당시에 여러 정치적 혼란이 수습된 상황에서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이념이 요청되었는데, 그 당시 이전까지는 이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유교 사상이 이제 그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불교라든가 이제 독자 신앙들과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결부되어 있어서 이제 그 지배이즘으로도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순간에 이제 성종 임금이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을 하고 이에 입각해서 이제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제 제사 체계, 의전 체계들을
종묘라든가 사직권이나 선천의 제사 체계를 전통적 방식, 그러니까 연등회나 팔관회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고 유교적 예제로 이제 개편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를 통치하는데 같이 이제 동반하고 있는 통치 관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유교 교육에 입각한 그러한 신진 관료층들을 이제 학교를 설치해서 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효와 충이 굉장히 중시되었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성종은 충에 앞서서 효를 더 강조했는데, 이제 효가 이제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그 본질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걸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이전까지의 윤리적 문제는 주로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해결됐다. 라고 하는 건데, 학문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판결도 이제 전문학자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설이 적절한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의 기능으로서는 주로 이제 국가적 공동체 원리로서 충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고려시대 이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상의 가정윤리는 종교적 신앙과 전통적 예속이나 고유의 풍습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성종임금은 이제 해설자 보기에 해설한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상적인 가정윤리를 유교윤리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효를 강화해서 가정 내 상하 질서를 이제 규정하였고, 이렇게 이제 그 성종이 충에 앞서서 효를 강조한 것은 이제 자기 집에서 효자가 된다면 반드시 나라의 충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성종임금님은 그 가정 내의 상하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으로서 효의 실천을 통해 이제 보다 큰 범위는 지역 사회와 국가, 왕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충의 실천을 이제 기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종임금님은 교육을 통한 유교 윤리의 보급과 장려에 앞장서면서 유교의 실천 윤리인 효행을 발굴하고 포상하여서 그 민간의 그 유교 윤리 의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으로 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에서 효행이 최초로 포상된 거는 이제 성종 8년이었고, 성종 9년에 이제 교서를 통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청거된 이제 효자를 비롯한 효자 순손 그리고 의부 절부를 포상하는 한편 이제 확고한 유교주의적 신념을 첨명하였는데, 이제 포상의 그 내용도 신분이나 그 효행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포상 내역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정문을 세워주거나 물품을 하사하거나 신분의 상승이라든가 관직 수여, 특진, 요약이나 주세 감면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건데, 이후 효자 포상은 고려 사회에서 하나의 전례가 되었으며 정치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 문화 등의 유교 윤리 확산에 이제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입니다. 이 해설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종임금님의 말씀도 이제 그 본진에 직접 그 말씀한 거에 대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의 해설, 해설자의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윤리적 문제는 종교적 측면에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유교의 기능은 충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루어져 있고, 일상생활은 이제 종교적 신앙이라든가 전투적 예속, 고유 풍습이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성종 이전의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임금님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교 정책이 이제 굉장히 장려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일상적 가족 윤리를 이전에는 이제 종교적 신앙과 전통적 예속, 고유 풍습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유교 윤리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래서 효를 강화해서 가정 내 상하 질서를 규정하였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이 효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범위인 지역사회, 국가, 왕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충의 실천을 기대한 것이다. 즉 이렇게 성종임금님은 교육을 통한 유교윤리의 보급과 장려에 앞장서면서 유교의 실천 윤리의 효행을 발굴하고 포상하여서 민간의 유교윤리 의식, 무어 대신에 종교적 신앙과 전통적 예속, 고유풍습 대신에 유교윤리 의식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유교적 덕질을 실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 경과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이 당시에 전문학자들의 해설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려 성종의 정책을 통해서 성종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종 시대 때 왜 그런 조치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하나 더 해서 그렇다면 이제 전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여러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00년대 이전 논문을 보면 이제 한문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한문이 없는 걸 보니까 이제 2004년도에 최인표 선생님이 그 고려 성정의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과 역사적 의의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좀 더 성종 때의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이 왜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앞선 시기 때 이제 성종 이전이 정치적으로 혼란했다, 사상적으로 혼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태종 때나 태조 임금님이나 고려 태조 왕건 임금님이나 그 해종 임금님 그리고 이제 정종, 광종 임금님, 경종 임금님 때 다 혼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혼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걸 이제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료를 보거나 전문학자들의 글을 볼 때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냐? 누구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했겠는가를 이제 잘 구분해가면서 볼 수 있는 이제 훈련들이 되어야지 이제 글을 읽기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연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습 내용을 위해서 이제 전문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최인표 선생의 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종의 업적은 그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을 하고 이제 사전체계라고 하는 건 사전은 뭐냐면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이제 각종 제세에 대한 규범과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과 규범을 뭐에 입각해서 해야 될 거냐, 불교에 입각해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전통 신앙에 입각해서 입각하는 거냐, 아니면 유교에 입각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유교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 체계의 정비이고요. 지배기구도 이제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지배기구를 정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최인표 선생님이 설명한 것의 전제는 유학자나 유교 체제로 정비된 것은 이 당시에서는 선진적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꼭 그렇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간에 최인표 선생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종임금님은 이제 불교와 토착 신앙이 지배하던 고려 사회에 유교를 사회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여서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인표 선생의 평가가 보다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다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불교 세력이나 토착 신앙 세력을 보게 되면 불합리한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에 최인표 선생은 이 글을 보면서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한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였고 그러한 유교적 기반을 해서 이제 지방관도 파견하고 유학적 관료를 지방관으로 파견하고 문무상계와 지배기구 정비 등을 통해서
이제 보다 합리적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면서 그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은 그 이전에 불교나 토착 신앙을 믿던 그러한 그 관료들이 그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있는 속에서 본인의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성종 임금님이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고 그 제도를 시행하고 했던 거는 그 앞선 시대의 제도가 혼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이제 해설자로 썼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혼란하다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유학 관료들의 그 관점인 거죠. 불교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신앙 입장에서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게 아니라 그건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런 것에 이제 차이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최은표 선생의 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란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주로 그 당대 고려 시대에서도 유학자들의 그 시각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태조 때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그 최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조 왕건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왕건 전하께서는 이제 그 말에 어지러운 때를 당해서 그러니까 고려를 건국했던 신라가 망하고 고려를 건국했던 그런 때를 당해서 이제 반드시 문덕 유교적 그 생각들 유교적 가치들을 이제 잘 닦아서 인심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전례들을 쭉 보면 왕이 되는 사람들은 비록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덕을 닦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최영이 듣기로는 음양과 부도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든가 이제 부처의 그 불도에 의거해서 천하를 얻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태 왕건하고 이제 최응이 그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전면 그 충돌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태조 왕건은 근데 그 말 네가 한 말은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을 지금이 알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 왕건은 그 성품이 원래 이제 그 불교 신앙, 불교의 여러 불교들과 이제 전통 신앙을 많이 좋아해서 복과 이익에 미천을 삼고자 한다는 거 나는. 그리고 지금 비록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편안함과 위태로움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제 그때 그 조선 그 고려를 이제 창업했던 시기이니까 이제 번뇌하고 두려워해서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왕건은 이제 부처나 전통 신앙의 숨은 도움과 산수의 이제 신령스러운 응답을 생각하면서 이제 진실로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고식적 효용을 보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얻는 헌법으로 삼겠는가? 나는 이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유교적인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요 당대 사회에서 유교적 기반에 있는 그런 관료들, 그리고 불교적 기반에 있는 관료들, 그리고 전통신앙에 입각한 그런 관료들이 각각 서로 이제 균형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태조 왕건 임금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이제 해종 임금님과 정종 임금님 2대 3대 임금님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짧은 기간만 제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종 임금이 등장을 했는데 이 광종 임금 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에서도 조선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이제 시대는 이제 새로운 고려 시대라고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그 신라적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꽤 들었을 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신라에서 그 고려로 바뀌었어요. 근데 고려는 신생왕조고 본인은 이제 평생 40년 동안 이제 그 신라적 가치 갖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나라가 고려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갑자기 고려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려를 건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들은 이제 고려적인 가치를 훨씬 높이 평가하고 신라를 여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죠. 그런 시기가 이제 광조 임금 시대입니다. 이 광조 임금 시대에는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고려적 가치에 입각하는 고려 정부를 이제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부적합한 사람들은 비록 그런 사람들이 공신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를 건국하는데 찬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물리쳐버리고 하는 걸 하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 고려 광종에서 했던 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이제 그 한국의 전통적인 유학자를 불러서 과거 제도를 시행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국 후주 출신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과거 관료 시험을 주관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전통적인 지식 말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 평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꼭 그것이 중국적 지식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고 이제 기존의 그 전통적인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문제들에서 이제 족보를 통해서 시험을 봤던 그런 거 말고 새롭게 이제 그 새롭게 출제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이제 막 겹칠 때가 이제 광종 임금님 때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어떻게 비판하냐면 비록 중국의 풍속을 존중하였으나 후주의 쌍기를 불러다가 과거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중국의 좋은 법을 취하지 못하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선비를 예로 대접했으나 그 중국의 어진 인재는 얻지 못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험 출제 경향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제 성종 때의 유교 관료였던 이제 최승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똑같이 이제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불교와 전통신앙을 믿는 이제 그 광종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광종 임금은 참소와 간사를 믿어서 참소와 간사를 믿는 거는 이제 불교 세력들이나 아니면 그 전통 사상에 기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이걸 믿어서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육아적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미혹되어서 죄업을 제거하려고 해서 이제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불사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은 누구의 입장에서 네, 그 광종 때 대우를 못 받았던 육아 입장, 유학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종은 불교라든가 전통신앙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대하고 있고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그 최승로가 이제 비판을 하게 되냐면, 다만 창업한 초기에 태평의 정치를 이룩한 날이 짧아서 종묘와 사직을 아직 빛나게 높여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그 주로 어떤 거냐면 유학적인 그런 제도라든가 유학적인 모델들을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태평한 정치를 이룩할 날이 굉장히 짧았다.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이 아직 그 빛나지도 못하고 있고 높여지지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예학과 문물이 빠진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유교식 예학과 유교식 문물이 빠진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관사의 품식과 내외의 규칙과 의식이 이제 개정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태조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광종 임금뿐만 아니라 태조 임금님 그 태조 왕건의 정책까지도
아직 미흡했다라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유학 관료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승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방에서 보면 이 토호가 그러니까 그 지방 관도 아닌 토호가 매번 이제 이건 국가 일이다라고 핑계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을 심사하니까 이제 백성이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토호 대신에 외관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태조 이후로 이제 귀천을 논하지 않고 이제 공란을 마음대로 입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이제 이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최승로가 이제 당시 상황을 설명했던 걸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지방에 그 벼슬하지 않는 토호들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아주 좋은 그 명품 옷을 그 옷감을 갖고 와서 옷지어 입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개경의 그런 고위 대관보다도 지방의 이제 토호들이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경의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이 벼슬이 높을지라도 집이 가난하게 되게 되면 그러한 그 품이 있는 공복을 갖추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관직이 없더라도 지방이 넉넉하게 되면 능루와 금수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격변기 때, 그러니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는 그 격변기 때 그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그런 그 토호들의 생활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음의 구분 없이 이걸 이제 유가적 입장에서 보면 높고 낮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고려 사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만 재력만 있으면 모두 집 짓는 일을 먼저 할 일로 생각을 해서 큰 집을 지거나 그러니까 보통의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라도 이제 이 당시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스스로 이제 큰 집을 짓거나 아주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명품을 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유학적 기율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학 관료들이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되는데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학 관료들이 주도권을 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최승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제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유학 관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전통 신앙을 믿거나 불교를 믿는 그러한 지방의 토호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의 교역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집도 이제 그 큰 고대왕실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옷도 이제 좋은 옷감들, 명품 옷감들을 갖다가 입고 있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명품들을 쓰는 사람들, 외래품들도 갖다 쓰거나 국산품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만 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한 게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최승로가 비판하냐면 서울과 지방의 중들이 다투어서 절을 지으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광종 임금님은 널리 권해서 하게 되니까 이제 광종의 정책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지방의 장리들은 이제 백성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이제 국가의 역사보다 서두름으로써 백성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고려 건국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려의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죠. 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여전히 신라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떨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종 임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불만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참수와 간사를 믿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불교 행사를 많이 베풀었죠. 불교 행사도 하고 또 불교 건물도 지어주고
불교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또 이제 비로자나 참회법을 설치하고 또 구정에 공양하기도 하고 스님들을 모아서 공양하기도 하고 또 무차수륙회라고 하는 것을 규법사에 설치해서 매번 이제 그 부처에게 제어 올리는 날 닿으면 반드시 이제 걸식하는 중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기도 하고 또 내도량에 있는 궁실 안에 있는 절에서 떡과 과일을 이제 거리에게 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량을 방생소로 삼아서 지방의 사원에서 이제 불경을 강연토록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행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성종이 그 유학 정치를 장려하게 되었을 때의 실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성종 이전의 임금님들, 그러니까 태조 임금님들이나 이제 그 해종정종 임금님 말고 이제 광종 임금님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태조 임금님하고 이제 광종 임금님은 이제 유학 대신에 이제 불교나 전통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경영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를 유학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나라가 혼란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교 정치 유학 관료들이 이제 이니시어티브를 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보면 이제 성종 9년 때가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유학적 기반을 둔 정치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그 제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최인표 선생님하고 이제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죠. 공통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최인표 선생이 정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종이 즉위한 때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여서 새로운 사회 구조를 정착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다라고 했는데 이때 국가 체제가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유가족 입장에서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그것도 누구 입장에서 정치적 혼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유학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대로 불교나 전통 사상에 기반한 사람들은 혼란이 아니고 그건 안정된 거죠. 혼란은 어느 정도 수습되었지만 정치 세력과 지배 이념에 있어서는 거의 공백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사상적으로 불교와 토착하게 그 전통 신앙들이 결합되어 있었고 이러한 정통 그 불교 세력에 입각한 정치 권력, 그 전통 신앙에 입각한 정치 권력, 유가에 입장한 정치 권력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최인표 선생은 이제 유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종 임금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유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국가의 의전 체계를 유교 예제로 바꿨다. 유교 지식의 보급과 장려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강화했다. 그리고 실천 윤리로서 유교 윤리의 덕목인 효와 충에 주목하였다. 이 세 가지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국가 의전 체계는 종묘와 사직 및 산천의 제사 체계를 유교 예제로 개편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는 이제 그 불교적 기반에 된 그 모임이고 팔관회는 이제 전통신앙에 입각한 모임이었는데 그런 팔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요. 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고 있던 구조를 타파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여서 국가 통치와 관련된 예제를 유교 예제로 개편해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격상시키는 한편 종교적 영역은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격화시킨 것이다 했는데 그 앞부분은 사실에 입각해서 그 판단한 거죠. 정리되었다까지는. 그리고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인표 선생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 해석은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글 쓸 건가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어울려서 연계되어 있던 정치 세력, 특히 이제 토들의 지위를 격화시켰고, 이제 호족 중심의 사회를 이제 개편해서
이제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관료 중심의 사회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관료들이 양성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적 학교를 설치하고 유교 교육을 장려하고 또 유교적 기반에 입각한 과거를 실시해서 이제 관료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관료들에게 유교 정치를 시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문장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재교육 기회를 강력하게 부여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 사상 체계 여기서 보면 이제 불교나 이제 전통 사상에 입각한 것을 일반 백성들은 계속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에 이제 그 유교적인 걸로 이제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효와 충이라고 하는 것을 장려했는데 효는 이제 가정 내의 상하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으로서 효의 실천을 통해서 보다 큰 범위인 그 지역 사회와 국가 구강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충의 실천을 기대했다. 그래서 효를 먼저 하게 되면 이제 충이 뒤따라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추인표 선생, 그러니까 전문학자는 어떻게 이제 자기 생각을 밝혔냐면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을 통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 사회 구조를 개편하려고 했다. 유교는 합리적이고 불교나 전통신앙은 불합리한적이다. 아니면 아직 합리적이기에는 미숙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제 생각과도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은 수성기에 접어든 고려 사회를 재편성하고 자기 성종 임금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제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 그러니까 그 유가족 입장의 정치 세력이 존재했었고 또 이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추인표 선생이 성종 9년에 그런 유가적 그 조치에 대해서 그 역사적 평가를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해설도 그렇고 전문학자들의 그 논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것이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 설명은 그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모조모 따져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결정을 해서 그 사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점점 키우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학습 목표에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사적 글쓰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차 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자, 그러면 4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